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수업 소개 이제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폴리머 히스토리, 구분자 히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가장 그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한 게, 플라스틱과 이제 고무의 그 차이였죠. 그래서, 여기 뭐, 안 들어온 학생도 아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잠시만요. 자,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열 가소성 수지와 그 다음에 그 열 경화성 수지. 그건 이따가 그 뒤에서 잠깐 다시 얘기를 할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열 가소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 열 경화성 수지랑 다르게 이런 그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리처를 기준으로 해서 이 플라스틱과 그 다음에 그 고무의 이 물성을 가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리처가 뭐냐면은 이제 유리전이 온도라고 해서 유리전이 온도 그 이하에서는 또 고분자 체인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스티프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폴리스타이렌과 같은 그런 가소성 수지, 서머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TG가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리처가 이제 100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상온보다 높죠. 그래서 이 상온에서는 스티프한, 그래서 이제 딱딱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썸머셋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리처 정의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 썸머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모노머를 이렇게 가교시킨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리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리처, 그래서 플라스틱에서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리처를 얘기할 때는 이제 주로 열 가소성 수지에 대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서머셋에서도 이제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리처를 측정을 할 수는 있어요. 자, 그거에 비해서 이 러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이 플라스틱과 러버, 고무의 차이를 구분하는 이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리처가 상온보다 매우 낮다라고 했죠. 그래서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리처가 예를 들어서 천연 고무인 폴리아이스프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하 한 30도 정도가 되니까 상온에서는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리처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이제 상온에서는 이 고분자 체인이 이 스티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인들이 서로 이제 움직이려고 이렇게 흐르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 고무, 이 폴리아이스프렌 같은 경우에는 가왕 처리를 하기 전에는 체인들이 서로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서로 흐르려고 하니까 이제 흐르려고 하지만은 이제 물처럼 그렇게 찰랑찰랑하지는 않죠. 그래서 아주 점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리퀴드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끈적끈적한 그런 점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가왕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체인과 체인 사이에 이렇게 코밸런트 본딩을 이제 부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체인과 체인들이 서로 움직이려고 하지만은 코밸런트 본딩에 의해서 이제 서로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흐르려고 하다가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라스틱하면 한 그런 말랑말랑한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러버, 고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베이크라이트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이크라이트는 20세기 초반에 처음으로 합성한 사람이 이제 순수하게 합성한 이제 플라스틱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발견을 했냐? 이 베이크라이트라는 거는 아래에 여기 구조가 있는데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게 페놀이죠. 그래서 페놀하고 그다음에 포름알데하이드를 갖다가 이 베커랜드라는 사람이 실험실에서 실수로 요 이제 페놀과 이제 포름알데하이드가 이제 들어있는 거를 들어있는 어떤 유리병을 갖다가 이제 떨어뜨려서 이제 두 개가 이제 섞이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어떤 이제 쓸모가 있는 그런 그 물성을 가지는 이제 소재로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개발을 한 게 이 그 베이크라이트라는 이제 고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크라이트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썸머셋 레진이라고 해서 이제 열 경화성 그 수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플라스틱의 그 종류가 그 열 가소성 수지, 서머 플라스틱과 그다음에 그 열 경화성 수지, 서머셋. 이제 요거의 그 차이점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 가소성 수지, 열 경화성 수지가 뭔지는 뭐 고등학교 때 그 배우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그 고분자의 그 구조적인 그 측면에서 아마 그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열 가소성 수지는 이제 성형이 가능한 거다라고 배웠고, 열 경화성 수지는 이제 성형이 그 불가능한 거다. 이제 그 정도로만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분자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이 열 가소성 수지는 요 고분자 체인들이 지금 여기 그 얽혀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 체인들이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체인은 이렇게 지금 이제 엉켜 있어요. 체인과 체인들이 서로 그 얽혀져 있는데, 그러한 그 상태, 체인들이 이렇게 얽혀져 있는 상태를 요 인탱글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인탱글이 돼 있으면서 이 플라스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리처가 당연히 이 상온보다 이제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상온보다 높으면서 요 체인들이 서로 얽혀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 서머 플라스틱 열 가소성 수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성형이 어떻게 그 가능하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서머 플라스틱 같은 경우 이런 그 형태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가열을 시키는 거죠. 이제 가열을 시키는데 TG보다 더 이제 높은 온도로, TG가 뭐 100도니까 이제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로 이제 가열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 체인들이 이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리처보다 이제 높은 온도에 있게 되면은 이제 서로 이제 흐르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성형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뭐 이런 형태로든지 이렇게 그 우리가 다시 이 원하는 형태로 몰드에 넣어서 리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그 열 가소성 수지죠. 그래서 이제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리처 위에서 우리가 이제 성형을 다시 그 재가공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서머 플라스틱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서머셋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서머셋, 그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몰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몰드에 이 모노머, 다시 말하면 단량체, 이 스몰 몰레큘의 그 단량체를 갖다가 이제 주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이거를 이제 중합 반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합 반응. 중합 반응을 시키는데 이 모노머, 이 단량체들이 서로 중합이 돼서 이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 링크된 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링크된 네트워크 형태로 이렇게 이제 굳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체인들이 있으면서 체인과 체인 사이에 이렇게 이 코밸런트 본딩으로 이제 가교가 된, 그래서 그 열 가소성 수지처럼 어떤 그 리니어한 이 고분자 사슬이 서로 엉켜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엉켜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체인과 체인 사이가 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 코밸런트 본딩으로 이렇게 요 가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로 하나의 그 코밸런트 본딩을 가지는
거대한, 아주 거대한 그런 형태로 이제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뭐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리처를 뭐 이때 그 열 경화성 수지에서 뭐 측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때 뭐 열 경화성 수지의 이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리처가 뭐 100도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올려도 고분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 가교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그 재성형이 이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열 가수성 수지와 이제 열 경화성 수지가 성형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 그래서 이제 왜 무엇 때문에 이제 성형을 못 하냐,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그 크로스 링크된 그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흔히 쓰이는 게 다음과 같은 이 중합 반응, 중합 반응에서 이제 흔히 쓰이는 그 반응이 요 스텝 폴리마이제이션,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축합 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고분자 중합에 대한 그 얘기는 우리가 그 파트 1에서 중간고사 이전에 그때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간략하게 여기서 그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그 두 개의 단량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하나의 그 단량체 같은 경우에는 양쪽 끝에 요 A라는 펑셔널 그룹, 그래서 이제 A라는 펑셔널 그룹이 여기 예를 들면은 뭐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모노머 같은 경우, 다른 단량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 끝에 여기 B, 양쪽 끝에 B인데 이제 B가 예를 들면은 이제 알코올과 같은 그런 그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은 이제 A가 카르복실릭 애시드고 그다음에 그 B가 그 알코올이면은 카르복실릭 애시드와 이 알코올 사이에 이 반응은 에스트리피케이션 반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에스터 본드가 이제 생성이 되죠. 그래서 B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양쪽 끝에 알코올이 있으니까 이 알코올 양쪽 끝에 있는 알코올이 모두 그 카르복실릭 애시드와 반응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양쪽 끝에 있는 이 알코올이 이 카르복실릭 애시드와 반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카르복실릭 애시드와 반응을 한 요 A 모노머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B와 반응할 수 있죠. 여기도 이제 B가 반응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양쪽으로 길게 자라나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고분자가 중합이 되는 게 그 축합중합이죠. 근데 이 열 경화성 수지에서는 이렇게 그 양쪽으로만 그 자라나가는 것이 아니고 크로스 링크 네트워크를 형성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그 양쪽 끝에 그 펑셔널 그룹이 그 두 개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 단량체에는 이제 두 개 이상의 그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A 단량체에는 그 A가 그 두 개의 그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B 같은 경우에는 이 OH 그 알코올 그룹이죠. 뭐 알코올 그룹이 세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B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 세 군데로 요 고분자 체인이 이렇게 그 자라나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반응이 계속 계속 그 진행이 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네트워크 구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크로스링크된 그 네트워크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러한 그 크로스링크 네트워크를 주로 그 축합중합, 축합중합이 아니고 이제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그 어드밴스된 얘기고 대부분이 이런 그 축합중합 이 스텝 폴리머라이제이션의 그 방법으로 열 경화성 수지를 만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 경화성 수지는 이런 어떤 여기 보여준 이 몰드에 요 예를 들면은 A 모노머하고 그다음에 B가 세 개가 있는 트라이 펑셔널한 모노머를 갖다가 이제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노머니까 아주 그 작은 그 저분자 물질이니까 이제 뭐 액체나 뭐 이제 그런 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몰드 안에 채워 넣고 그다음에 뭐 열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뭐 촉매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빛을 뭐 쪼인다든지 해서 이제 중합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크로스 링크된 그 네트워크 다음과 같은 크로스 링크된 네트워크가 몰드 안에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몰드의 그 형상 그대로 중합된 고분자의 그 크로스링크된 그 네트워크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열을 가하거나 뭘 어떻게 해도 다시 그 다른 모양으로 그 재성형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베이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페놀과 포름알데하이드의 이제 반응이죠. 그래서 이제 페놀 같은 경우 아마 그 여러분들 그 유기학 2 배우신 분들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 벤젠링을 가지고 있는 컴파운드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경우 구조를 보시면은 요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고 카르보닐에 있는 이 카본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필릭하죠. 그래서 일종의 그 카르보 캐타이언처럼 얘가 이제 그 반응에 그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 페놀과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그 카르보 캐타이언이 이 벤젠의 그 데리버티브와 이제 반응하는 이런 그 에디션 반응을 우리가 그 유기학 2에서 뭐라고 배웠죠? 또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그 서브스티튜션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이 페놀 같은 경우에는 디렉팅 그룹이 이 올소 파라 디렉팅 그룹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그 올소 위치가 요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요 파라 위치로도 요 포름알데하이드의 이 캡타이언이 그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뭐 올소 그룹, 그래서 이제 여기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뭐 반응 메커니즘은 보실 필요 없고 요 페놀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올소 그다음에 요 파라 위치에 이렇게 그 반응이 그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페놀의 요 세 군데의 그 포름알데하이드가 반응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크로스링크된 그 네트워크를 크로스링크된 네트워크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 베이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때 그 20세기 초반에 이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뭐 지금도 이 베이크라이트는 이제 워낙에 그 값싼 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아직도 그 사용되는 그 사용처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프라이팬의 그 손잡이. 그래서 이런 거 검은 손잡이 그 여러분들 뭐 직접 뭐 요리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집에서 이제 보면은 이 까만 손잡이들 있는 그런 프라이팬들 많이 보실 거예요. 특히 그렇게 그 비싸지 않은 그 저렴한 그 코팅된 그 코팅 프라이팬 같은 거 보면은 요 까만 그 소재가 베이크라이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제품들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사용되고 있는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된 그런 그 이제 플라스틱이다. 그리고 이제 썰모셀 레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VC, PVC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의 약자고, 요 PV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독일의 화학자 뭐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뭐 19세기 후반에 이렇게 그 처음 그 처음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PV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반응 메커니즘으로 이런 그 고분자가 만들어져 있는지는 이제 잘 모르고 이때도 이제 우연히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PVC도 아주 역사가 오래됐죠. 그 19세기 후반에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PVC도 이제 워낙에 그 값싼 재료로 좋은 물성을 가지는 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서머플라스틱 열 가소성 수지라고 나와 있고 하드니스도 좋고 이제 뭐 미케니컬 프로퍼티도 좋고 그다음에 또 뭐 경제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그 19세기 후반에 이제 어떤 뭐 실험을 하다가 이때 이제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됐는데 또 이때도 그 다음과 같은 이런 거 단량체 이 바이닐 클로라이드를 그냥 놔뒀더니 얘네들이 원래는 그 찰랑찰랑한 그 액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비스코스해지더니
그냥 딱딱하게 이제 굳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제품화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반응 메커니즘은 뭐 이때는 당연히 몰랐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는 여기 그 바이닐 클로라이드에 있는 요 알켄, 요 이제 이중결합이죠. 여기 이제 바이닐 그룹이죠. 이 바이닐 그룹이 빛에 의해서 이제 생성된 어떤 그 라디칼에 의해서 이제 천천히 그 라디칼 반응이 진행이 돼서 다음과 같이 긴 체인을 가지는 이제 고분자가 중합이 된 거다라고 이제 나중에 그 밝혀지게 됐죠. 또 뭐 PVC를 이용한 그 제품들 아직도 많이 뭐 이제 뭐 장난감도 있고 이런 그 값싼 이런 거 벤치 의자 그리고 특히 지금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게 그 PVC 파이프죠. 그래서 파이프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그 베이크라이트, 그 다음에 그 PVC 같은 것들이 뭐 19세기 후반,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에 이렇게 그 우연하게 이제 발견이 돼서 이제 제품화가 돼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람들은 그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그 고분자와 같은 그런 그 플라스틱과 같은 그런 물성을 가지는 이런 소재들이 이 단량체가 어떤 그 코밸런트 본딩을 코밸런트 본딩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거대한 사슬 구조의 이 고분자, 이제 폴리머 구조를 가지는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그때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 다음과 같이 어떤 이 단량체들이 이 콜로이드를 형성을 하고 이 콜로이드끼리 이렇게 붙어 있는 콜로이드끼리 이제 어소시에이션이 돼서 반데어발스 인터랙션이나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어소시에이션이 되면서 딱딱하게 굳은 이제 그런 거 구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20년에 요 독일의 이제 화학자예요. 그래서 요 이제 그 스타우딩거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러한 그 고분자와 같은 그 물성을 가지는 이런 그 소재들은 이런 그 콜로이드가 어소시에이션 돼서 생기는 이제 그런 물질이 아니고 실제로는 거대한 코밸런트 본딩을 가지는 이제 이런 몰레큘이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명명하기를 이제 마크로 몰레큘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920년대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이론을 이제 논문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처음 보는 그런 그 이론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믿질 않았고 이제 서로 이제 많이 그 디베이팅이 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다른 그 독일에 있는 그 케미스트가 이 스타우딩거의 요 그 이론이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적을 한 게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분자들이 그렇게 클 수가 있냐?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그 이제 코끼리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가 여기 뭐 길이가 뭐 1600피트, 1600피트면 얼마요? 거의 1피트가 뭐 0.3 미터니까 거의 한 500미터, 400미터가 넘는 480미터, 500미터 가까이 되고 높이가 뭐 100미터 가까이가 되는 그런 그 거대한 어, 어, 뭐야 이런 그 코끼리가 뭐 존재하는 것과 같이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 반박을 했는데 이 스타우딩거가 이 이론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밝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920년에 이 고분자라는 몰레큘의 그 개념을 그 처음으로 이 스타우딩거, 헐만 세서 스타우딩거가 폴리 에디션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는 그 논문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고분자 이론의 가장 그 시초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2022년이죠. 그래서 그 2년 전인 그 2020년에 고분자 그 학문이 그 생겨난 이제 100주년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 고분자 관련된 그런 거 학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못하긴 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이제 고분자 그 학문이 생겨난 그 100주년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1920년대 그 첫 논문을 그 발표한 뒤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론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용화 할 수 있는 고분자 제품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폴리스타이렌이 그 개발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그 다우케미칼에서 미국에서 이제 폴리스타이렌 1937년도에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상용화하기 시작을 했고 뭐 당연히 이 스타우딩거는 이 폴리 에디션 반응에 대한 그 이론을 정립한 그래서 이제 그런 공로로 이제 1953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스티로폼이죠. 그 스타일렌의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이런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스티로폼이죠. 뭐 여기 뭐 이게 교과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요 계란 담는 그 통 같은 거는 종이로 만들죠. 근데 이제 미국은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이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에그 카툰 또는 뭐 햄버거 담는 용기라든지 뭐 커피 용기 뭐 스티로폼으로 이제 많이 그들 용기들이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스티로폼의 실제 그 구조를 보면은 95% 이상이 다 저기 기공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어떤 걸 실험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스티로폼을 갖다가 아세톤에 녹으면은 굉장히 큰 그 스티로폼도 그냥 한순간에 순식간에 녹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링크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혹시 이거 잘 나오나요? 여기 그 유튜브 채널, 유튜브 영상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잠깐만요. 별거는 아니지만. How much styrofoam drove into the bowl of acetone? Everyone knows that stuff.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그냥 간단한 실험하는 거예요. 여기 그 비커 안에 여기 아세톤이 있고 지금 이제 그 스타일렌폼 지금 녹이는 거예요. Styrofoam dissolves into the acetone. So let's check it out. This is just a regular pure acetone. The same acetone is used in nail polish removers. So I'm gonna pour some in this bowl. All right, let's check it out. 자, 지금 나오죠? It's bubbling and it's melting so fast. 지금도 안 나오면 얘기하세요. You should be careful not to put my fingers in there. There you go. Yeah, let's see another one. Wow, I'm surprised. 뭐 놀랄 건 없죠. 지금 95% 이상이 다 저기 공기니까 이렇게 다 녹는 거죠. 지금. Okay, I'm gonna try this one. Wow, it's going fast. Look at this. That's pretty cool experiment. Very satisfying. Well, let's see this one. This one is way denser. Going pretty easy. When it dissolves, it bubbles a lot. That's because styrofoam has 98% of air. Try some more. All right, now I have this big one. Let's see if it's gonna dissolve. Yeah, it's dissolving. And I almost not pushing it. I'm just pushing just slightly. It almost goes by itself, like it gets sucked in.
The acetone volume still stays the same. That's crazy. Styrofoam looks like goo, like a slime. Look at this. How crazy is that? 지금 그 스타일렌이 이렇게 뭐 껌처럼 돼 있다, 뭐 이런 물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상온이니까 그 스타일렌이 Tg가 100도죠. 상온이니까 이제 딱딱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아세톤에 좀 약간 쇠vel돼 있으니까 이제 다음과 같이 되고, 이제 아세톤이 모두 날아가면 아주 이제 브리틀한 딱딱한 플라스틱의 성질을 띠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 스티로폼 같은 경우 아파트 여러분들 사는 데서 다 재활용 스티로폼 따로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소량의 이런 아세톤 같은 이런 용매에다가 이제 다 이제 녹이면은 부피가 엄청 줄어들죠.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재가공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서 쉽게 재활용에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가격 같은 거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때 사용되는 이 가스 같은 경우에 여기 뭐 사용되는 가스, 여기 CFC, 그래서 여기 이제 플로리네이트 된 그런 이제 그런 가스를 갖다가 썼다가 지구 온난화 문제로 요새는 이제 CO2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폴리머에 대한 얘기인데, 이 1930년대 들어서면서 뭐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30년 이제 후반에 발발을 하게 되죠. 이제 그 와중에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사실은 이제 이슈가 미국에서 이때까지는 어떤 섬유 같은 것들이 천연 섬유들밖에 없었는데, 이런 이제 비단, 실크 같은 것들을 다 아시아 쪽에서 이제 수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하다가 이제 뭐 원료가 이제 부족하기도 하고 좀 더 좋은 천연 섬유 대신에 합성 섬유를 이제 개발해 보자라고 이제 화학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여기 나와 있는 웰리스 캐로서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하버드 화학과에 있는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을 이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스카웃을 해요. 뭐 돈을 많이 줬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새로운 물질, 그래서 이제 어떤 새로운 폴리머를 이제 개발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캐로서스라는 사람이 이 개발을 한 게 네오프렌. 그래서 네오프렌이라고 이제 요거는 이제 합성 고무예요. 합성 고무고, 그리고 이제 나일론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사람이 요게 캐로서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버드에 있다가 이제 듀퐁에 와서 이제 뭐 네오프렌도 이제 개발하고 나일론도 개발하고 이제 엄청난 큰 부자가 이제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병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1937년도에 이 사람은 좀 불행하게 자살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 노벨상도 놓치고 이제 그렇게 됐죠. 자, 그런데 아무튼 요 캐로서스라는 사람이 개발한 요 나일론이라는 물질이 이 당시 1930년대, 40년대를 통틀어 가지고 이제 가장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빅히트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나일론이 이 당시에 이제 가장 빅히트가 된 게 어떤 제품 때문에 그런데 혹시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1930년에서 이제 40년대까지 이 고분자 중에서 이제 가장 빅히트를 한 게 나일론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제품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제품 때문에 아주 폭동 수준으로 이제 유명하게 됩니다. 다들 아네? 이 스타킹, 그죠? 다들 상식이 풍부한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스타킹 때문에 나일론으로 1900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 월드 페어라는 데서 그 1939년 이때 이제 처음으로 이게 소개가 돼요. 1939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그 스타킹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그 소개를 하면서 여자들이 아주 그 선풍적인 인기를 이제 끌게 되죠. 그랬는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1939년도에 월드 페어에서 이제 스타킹이 나오면서 이제 폭발적인 그 아무튼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그 화학회사의 그런 그 인프라가 이제 분수물자를 그 생산하는데 미국도 물론 그 참전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그 투입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스타킹보다는 더 이제 당장 급한 이제 분수물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이 낙하산이죠. 낙하산의 재료. 요게 이제 그 나일론으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뭐 간단한 그런 어떤 뭐야 밧줄 뭐 이제 그런 것들 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군수물자를 그 생산하는데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그 1945년도에 이제 끝났죠. 이제 끝나면서 이제 듀퐁이 이제는 이제 나일론으로 이제 스타킹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홍보를 해요. 이제 홍보를 하면서 이제 여자들이 특히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나일론 매니아 그러면서 이제 뭐 1945년 뭐 11월인가 언제 이제 얼마만큼의 물량을 풀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새벽부터 이제 줄 서가지고 그 한정된 수량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걸 이제 스타킹을 하나라도 더 살려고 아주 그때 이제 난리가 나고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나일론 그 라이엇 그 나일론 그 폭동이라고 이제 불립니다. 1946년도 한 그 여름인가 뭐 9월인가 뭐 이제 그때쯤부터 막 그 엄청나게 그랬다가 그래서 이때 그 듀퐁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회사나 그 다른 나라에서 이 스타킹이 이렇게 인기가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그 쓸 수 있게 그 특허라든지 그런 것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독점하냐, 요걸 또 엄청 먹어가지고 사실은 뭐 이 나일론이라는 거를 개발해서 여기 뭐 듀퐁에서 이제 개발했으니까 사실 이득을 보긴 봐야죠. 근데 이제 너무 큰 인기를 끌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특허를 풀어라 이제 그런 거 요구를 하게 돼가지고 특허 만료가 이제 보통은 한 20년인데 이제 그 듀퐁에서 이제 특허도 이제 많이 그 풀어주고 해서 이제 다른 회사도 이제 쓸 수 있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1946년 아마 크리스마스쯤 때부터는 이제 물량이 이제 많이 풀려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 나일론 그래서 뭐 지금이야 뭐 이제 그렇지 뭐 워낙에 뭐 흔하고 뭐 그런 거지만은 이제 이 당시를 한 세대를 그래서 1930년대 후반에서부터 1940년대 이때 가장 그 빅히트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나일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나일론 6도 있고 뭐 나일론 6도 있고 뭐 그런 거에 그 차이들은 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뒤에서도 또 이제 또 배울 텐데 나일론 6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 다이애시드죠. 양쪽 끝에 요 애시드가 있는 거. 그다음에 그 양쪽 끝에 아민이 있는 다이아민, 다이애시드와 다이아민의 이 축합반응 스텝 폴리머라이제이션으로 이제 아주 그 쉽게 합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나일론 합성하는 그런 실험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이 인터페이셜 폴리머라이제이션 계면 중합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로 해본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비커에 뭐 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헥세인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한쪽에는 모노머 하나, 다른 쪽에는 뭐 다이애시드를 넣어서 요 계면에서 중합이 되면서 이렇게 실을 갖다 이제 뽑아내는 그런 실험들을 아마 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케르서스라는 사람이 그 나일론이 이제 가장 유명한 거고, 이제 그거 이외에도 그 듀퐁에서 이제 개발한 게 요 네오프렌. 요 네오프렌이라는 거는 요런 형태의 2클로로 1,3 비타다인이죠. 거기에서부터
라디칼 중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고무를 합성 고무죠. 그래서 그 천연 고무는 폴리아이소프렌이었고 이때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합성된 고무를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그 합성 고무들이 이런 그 네오프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성이 약간 그 모자란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바로 뒤에 이제 개발을 한 게 요 스타이렌이랑 그 비타디엔이랑 이제 코폴리머로. 그래서 이제 코폴리머라고 하면은 이제 2개 이상의 단량체가 하나의 구분자 체인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코폴리머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스타이렌하고 비타디엔. 그래서 이제 비타디엔 같은 경우에는 그 TG가 그 아이소프렌과 마찬가지로 뭐 상온보다 이제 많이 낮아요. 그래서 이제 러버리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스타이렌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TG가 이제 100도니까 그 상온에서는 좀 그 딱딱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스타이렌, 딱딱한 스타이렌과 그다음에 그 러버리한 그 비타디엔을 적절하게 그 배합을 하면은, 그래서 원하는 조금 더 좀 강성도 있으면서 요 일라스틱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고무의 물성을 조금 이렇게 튜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도 뭐 LG화학에서도 뭐 생산하고 아직도 이제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가장 그 대표적인 그 합성 고무, 천연 고무 하면은 이제 폴리아이소프렌, 얘가 이제 천연 고무의 그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합성 고무라고 하면은 이제 네오프렌보다는 요 SBR 또는 또 NBR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합성 고무. 그래서 SBR 같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 화학회사에서도 이제 뭐 LG화학 같은 데서도 많이 지금도 그 타이어 소재, 그 타이어에 있는 뭐 어떤 그 이너 라이너라든지 좀 스레드 쪽, 그 바깥쪽에 있는 스레드 쪽에 쓰이는 그런 그 고무들 소재 개발하는데 아직도 많이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그런 그 구분자가 이제 개발이 된 게 이제 플렉시글라스라고 해서 이제 아크릴레이트 계열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폴리메틸 메타아크릴레이트, 다시 말해서 이제 PMMA. 그래서 이제 PMMA와 같은 이런 그 아크릴레이트 구분자들 뭐 여러 용도로 많이 쓰여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PMMA가 이제 가장 그 다른 뭐 스타이렌이라든지 다른 뭐 고무라든지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또 이제 좋은 물성을 가지는 게 이제 광학적인 특성이에요. 네, 투명 구분자. 이제 대표적인 소재가 이제 PMMA이고, 뭐 지금은 뭐 PMMA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첨가제라든지 다른 그 단량체들을 넣어서 이제 코폴리마이제이션에서 이제 더 좋은 광학적인 성질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PMMA가 지금도 이제 베이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그 플라스틱이다라고 해서 이제 플렉시글라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라디칼 중합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산업적으로 이제 애나이오닉 음이온 중합, 그래서 애나이오닉 폴리머라이제이션으로 이제 합성을 하고 뭐 자세한 얘기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서 이런 창문이라든지 또는 그 플라스틱 코팅, 투명 그 코팅이라든지 또는 이제 하드렌즈나 그 소프트렌즈의 그 주성분이 이제 PMMA다. 그런 이유가 이런 그 이제 광학적인 그런 성질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합성섬유, 이제 나일론 말고도 이제 지금도 많이 쓰이는 그런 그 합성섬유, 이제 폴리에스터죠. 폴리에스터도 이제 이 당시 1940년대 그때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요 에스터 본드가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에스터 본드가 많이 있는 게 이제 폴리에스터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이드 본드가 있었죠. 아마이드 본드가 있는 게 폴리아마이드 나일론이고, 폴리에스터는 이제 에스터 본드가 있는 거다. 이 경우에도
스텝 폴리머라이제이션, 축합 중합으로 합성을 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구분자가 여기 이제 뭐 테플론 나왔네요. 이제 테플론은 이제 테트라플로로에틸렌. 그래서 요 에틸렌인데 요 하이드로젠 대신에 네 개가 모두 요 하이드로젠 대신에 이제 플로르 그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역시 그 듀퐁에서 그래서 1930년대, 40년대 그 듀퐁, 다우하고 듀퐁하고 이제 라이벌 회사인데 이제 듀퐁에서 구분자 쪽은 좀 더 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듀퐁에서 처음 그 개발을 하고 특허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그 알티러리 쉘 커버, 포탄, 이것도 이제 군용 물품으로 처음에 그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테플론 같은 경우에는 이 플로르 그룹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하이드로포빅, 그래서 이제 물하고 굉장히 상극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방수 소재로 이제 많이 그 사용을 하면서 서피스 에너지도 이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물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기름도 잘 달라붙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더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요 코팅팬의 주 소재가 바로 이 테플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겠지만은 요 테팔이라는 이런 그 커머셜 네임으로 불리는 게 바로 이 테플론이다. 자, 이게 그 해피콜이라든지 뭐 테팔이라든지 이런 그 코팅 팬들은 주로 이런 그 플로로폴리머 그중에서 이제 테플론이 코팅되어 있는 그런 이 코팅되어 있는 소재가 바로 이 그 테플론이다. 테트라 플로로에틸렌이다. 그렇게 보시면 다 고분자 소재인 거죠. 고분자 소재인데 이때는 이제 그 코팅을 진공 증착을 해요. 그래서 진공 증착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덴스하게 아주 고밀도로 이제 수십 마이크론, 뭐 수백 마이크론 정도로 아주 그냥 덴스하게 코팅을 해가지고 열을 가하거나 뭐 웬만해서는 잘 벗겨지지 않죠. 그래서 뭐 1년이 아니라 뭐 한 수년 정도도 잘 관리만 하면은 쓸 수가 있죠. 그런데 막 그 철수 세미 같은 걸로 팍팍 문지르면은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흡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 물리적으로 막 힘을 막 가하면 당연히 벗겨지죠. 그래서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이제 대부분이 듀퐁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 미국 쪽의 그 회사에서 나일론, 그다음에 뭐 이게 뭐 폴리에스터, 그다음에 이런 뭐 테플론, 뭐 이제 여러 가지들이 뭐 저기 뭐 네오프렌 그런 것들이 있었죠.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지금도 뭐 다 많이 쓰이는 그런 그 고분자 소재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폴리에틸렌이죠. 이 폴리에틸렌 이 경우에는 이제 폴리에틸렌은 1933년도에 처음 개발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아니고 영국의 임페리얼 케미칼 인더스트리 그래서 이제 영국의 이제 화학 회사에서 처음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전쟁 뭐 전후로 해가지고서 이제 군수물자에 쓰이게 어떤 뭐 지하에 뭐 케이블 코팅이라든지 또는 뭐 레이더의 그 인슐레이터 그런 걸로 처음 이제 개발이 됐고 이 당시에는 그냥 폴리에틸렌이니까 이제 에틸렌 여기 이제 에틸렌이죠. 에틸렌 단량체에서 요 이중결합이 이 라디칼에 의해서 중합이 돼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폴리에틸렌이 중합이 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중합을 해보니까 리니어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브랜치들이 짧은 브랜치들이 많은 그래서 이런 짧은 브랜치가 많다 보니까 이 체인과 체인들이 이렇게 패킹하는데 이 브랜치들 때문에 잘 패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킹이 안 돼가지고 덴시티가 낮은 그런 폴리에틸렌 그걸 갖다가 이제 LDP라고 하죠. 그래서 LDP가 이제 처음으로 개발이 됐고 그 뒤에 이 L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덴시티가 낮다 보니까 이제 물성이
다소 그 한계점이 있었어요. 좀 물성이 약한 그런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편의점에서 뭐 요새는 이제 공짜로 안 주죠. 20원 정도 내야지 이제 봉투 주세요 하면은 그 주는 그 비닐봉투가 다 이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이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잘 뜯어지죠. 그래서 이제 물성을 좀 더 개선하려고 이때 이 로우 덴시티를 하이 덴시티로 어떻게 바꿀까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 촉맥을 개발하게 돼요. 그래서 지글러라는 사람하고 요 나타라는 사람이 개발한 이 촉맥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요 브랜치들을 다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한 그 폴리에틸렌을 합성하게 되고, 요 리니어한 폴리에틸렌은 브랜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잘 패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에 비해서 밀도가 굉장히 높은 폴리에틸렌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로우 덴시티 LDP이고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HDP,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이다라고 불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글러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폴리에틸렌,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은 그냥 라디칼 종합으로 그냥 쉽게 합성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물성을 개선을 하는데 이 캐탈리스트를 이렇게 쓴 거죠. 캐탈리스트를 쓰게 되면은 이 폴리에틸렌이 촉매 위에서만 중합이 일어나요. 촉매 위에서만 중합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브랜치가 생기는 거를 이제 막아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리니어한 구조로 요 캐탈리스트 요 솔피스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리니어하게 이제 구조가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성이 좋은 폴리에틸렌을 요 값싼 촉매로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폴리에틸렌에 사용되는 촉매를 그거를 이제 개발한 게 그 지글러고, 그다음에 그 이탈리아의 요 나타라는 사람 이름 보면은 이제 그 이탈리아계 같죠. 그래서 그 나타라는 사람이 지글러가 한 그 일을 보고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프로필렌에다가 적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물성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1957년도에 폴리프로필렌으로 써보니까 폴리에틸렌보다 좀 더 물성이 강한 그런 소재를 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폴리프로필렌에 적용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폴리에틸렌,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이 구현하지 못하는 좀 더 고강도의 이 물성을 이제 폴리프로필렌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짧게는 폴리프로필렌, PP라고 불러요. PP 회사에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범퍼에는 그 폴리프로필렌,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고강도의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 소재여 가지고 이 차 범퍼 같은 데도 이제 폴리프로필렌을 갖다가 이제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폴리프로필렌만 쓴 게 아니고 뭐 지금은 다른 이제 컴포짓도 많이 쓰고, 지금은 이제 폴리프로필렌보다는 더 강도가 높은 ABS라는 소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요 PP, 폴리프로필렌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폴리프로필렌을 보시면은 이 폴리에틸렌의 한쪽에 이제 메틸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틸 구조의 이제 위치. 그래서 중합이 되는 부분은 요 이제 이중결합이고, 그다음에 이중결합이 펴지면서 체인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 메틸 그룹이 항상 있죠. 그래서 이 메틸 그룹의 위치를 촉매를 이용해서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타가 개발한 촉매 같은 경우에는 요 메틸 그룹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돼요. 모두 이제 같은 방향으로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아이소택틱한 이제 폴리프로필렌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이소택틱하다라고 그러고, 또는 촉매 종류에 따라 가지고
요 메틸 그룹의 그 위치가 서로 그 교대로 알터네이팅하게 존재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신디오택틱. 그래서 여기는 앞에 있고 그다음에 뒤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앞에 있고 이제 뒤에 위치한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그 랜덤하게 있으면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에이택틱. 그래서 이제 아이소택틱이나 그 신디오택틱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 어떤 그 일관성이 있죠. 그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 구조를 서로 그 체인들이 그 패킹할 수 있게 결정 구조를 만드는데 그 용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물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소택틱한 게 이제 주로 요 나타가 그 개발한 요 지글러 나타 촉매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주로 그 아이소택틱 그 폴리프로필렌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그 좋은 물성을 가지는 이제 그런 그 소재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신디오택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경우에도 그 알터네이팅하게 있어도 이제 규칙적인 그런 그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체인과 체인들이 서로 이제 패킹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유용한 물성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에이택틱하게 되면 에이택틱하다라는 얘기는 요 메틸 그룹의 그 위치가 서로 그 랜덤한 거죠. 랜덤하다 보니까 이 브랜치를 아까 그 폴리에틸렌에서 그 짧은 브랜치가 있는 거랑 그 비슷하게 이 메틸 그룹이 서로 그 랜덤한 방향으로 있으니까 체인과 체인들이 패킹하는데 유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에이택틱한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체인들이 그 패킹하고 이제 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유용한 물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요 아이소택틱하거나 이제 신디오택틱한 그런 그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가지는 경우에 좋은 물성을 가지고 좋은 물성을 가지게 되고 그거를 이제 이런 그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이제 제어할 수 있게 그 촉매를 개발한 것이 이 나타라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그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심볼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도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가장 그 많이 쓰이는 그 폴리머들의 이제 그 심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페트병 같은 데 보면은 다 있는 것들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1번이 PET, 폴리에틸렌 그 테레프탈레이트. 그래서 뭐 요거는 뭐 뒤에서 또 계속 얘기할 거니까 이런 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그래서 PETE라고도 하고 또 PET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약자는 어떤 사람은 뭐 PET, 어떤 사람은 뭐 PET 쓰는데 주로 그 PET로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다, 같은 거다라는 얘기고 보통 뭐 이런 그 여기 뭐 3, 5병 어디야 여기도 뭐 레이블 보시면은 여기 이제 페트라고 이렇게 이거 써져 있는 거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물병 이런 거 소다병 그 여러 가지 그 병들 그런 거에 이제 사용되는 게 요 PET 1번이고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그래서 이제 이제 리니어한 요 지글러 촉매로 합성한 그런 이제 폴리에틸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도 이제 용도가 있어요. 여기 뭐 어떤 거 이것도 역시 그 컨테이너로 쓰이기도 하고 또 뭐 장난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PV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파이프, 그다음에 뭐 샤워 커튼이라든지 뭐 이것도 뭐 어떤 그 바틀 이제 병으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뭐 용도가 있습니다. 그 물성에 맞는 그런 용도들이 이제 그 다양하게 있다는 거고. 4번은 이제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이죠. 그래서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은 이런 거 숄 브랜치가 있어가지고 요 패킹들이 체인들이 그 패킹하는데 그 유리하지 않아서 그 패킹의 덴시티가 낮은 그 대신에 그 값은 그 촉매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값은 이제 무지하게 싼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이때는 그 물성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백으로 비닐백이라고 이제 불리는 게 이제 대부분 다 이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 PP, 그러니까 이제 폴리프로필렌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주로 그 용도가 있는 그 폴리프로필렌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아이소택틱한 이제 이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때는 이제 그 강도가 좋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여기 뭐 요거트 톱 이 뭐야, 아무튼 다 어떤 그 용기로 이제 많이 쓰이는 걸 여기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그 폴리스타이렌, 그 스티로폼이죠. 스티로폼 말고도 그냥 그 폴리스타이렌도 또 미국에서는 이제 약간 그 투명 컵으로 이제 일회용 컵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포저블한 그런 컵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다음에 그 스티로폼이 그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이외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표시를 해놓는 거는 이제 그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뭐 1950년대, 60년대에서부터 뭐 지금까지도 많이 쓰이는 그런 그 플라스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심볼 표시를 해서 이게 그 어떤 소재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재활용할 때 이제 분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게 이제 분류를 해야지 그 다음에 그 재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 경우에는 그 썰모셋이 아니라 다 그 썰모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PET, 그래서 여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이 경우에도 그래서 다 열 가소성 수지죠. 그리고 저 HDP, 그다음에 PVC 보면은 다 열 가소성 그 썰모 플라스틱입니다. LDP, PP, PS. 열 경화성 수지는 재활용에 그 사용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고분자의 그 역사, 그리고 이제 고분자의 역사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대표적이고 이제 중요한 그런 그 고분자 소재, 플라스틱, 그다음에 그 고무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가장 그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게 결국에는 그 1939년에서 이제 1945년 사이에 있었던 제2 세계 2차 대전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군수물자에 유용한 그런 그 소재들을 개발하는데 이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 플라스틱 개발에 가장 큰 기점이 전환점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필요한 그런 그 소재들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영화 그 졸업, 그레이듀에이트에서 이제 더스틴 호프만이 나왔던 그 시대가 1967년인데 이제 그때 이제 아주 그때로서는 이제 그 블루오션이었던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산업 분야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21세기에 와서도 이때 1940년, 50년, 60년을 통해 가지고 발전이 되어 이 소재들이 거대 산업이 돼서 지금 뭐 우리가 화공과에서 얘기하는 주요 화학회사들, 뭐 LG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SOE이라든지, 그래서 뭐 정유 쪽 분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래서 생산하는 그런 어떤 그 케미칼 공정의 거의 그 8, 90% 이상은 다 고분자 원료 또는 이제 고분자 생산 공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특히 그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그 고분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촉매 개발이라든지 원료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분자 소재를 이제 개발하고 이제 생산하는 이제 그런 회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회사를 가고 싶은 분들은 고분자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지 더 유리하겠죠. 뭐 21세기 들어서는 이런 그 일상생활에 그냥 쓰이는 이런 평범한 고분자 이외에도 이제 OLED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OLED에 들어가는 그 핵심 그 소재도 이제 고분자 소재죠. 고분자 소재, 뭐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이런 거 패터닝 할 때 필요한 이 포토레지스트도 당연히 이때도 이제 고분자 소재고, 또 뭐 바이오 머티리얼도 고분자 소재, 그다음에 뭐 드럭 딜리버리 쪽에 사용하는, 그래서
뭐 제가 그 유기학 시간에는 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지금 건강검진을 뭐 이렇게 뭐 대장 내시경이나 이제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대장 내시경이나 위내시경 같은 거 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어, 그 속을 비워야 되죠. 그래서 속을 비울 때 어떤 이제 파우더를 갖다가 이제 물에다가 섞어서 2리터를 마셔야 돼요. 상당히 이거 괴로운데 그때 이제 타는 그 파우더가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분자량이 한 5천 정도가 되는 그런 뭐 고분자예요. 그거는 이제 물에 그러니까 몸에 어, 이제 전혀 그 무해한 이제 그런 고분자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몸속에 물하고 이제 섞여서 이제 들어가면서 몸에 있는 장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람도 있고 이제 앞으로 나올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1953년에 이 스타우딩거, 그래서 1920년도에 처음으로 이 고분자 이론의 폴리 에디션에 대한 그 이론을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분자라는 그 개념을 확립을 하고 그걸로 이제 구분자가 발전하게 된 가장 그 기본적인 역할을 한 게 이제 스타우딩거. 당연히 이게 1953년도에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하이덴시티 폴리에틸렌, 그다음에 그 폴리프로필렌을 갖다가 개발한 그 아주 중요한 지금도 그 산업 이런 거 인더스트리에서 아주 중요하게 그 사용하는 그 촉매죠. 그거를 그 개발한 요 지글러하고 요 나타가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 분야에서 이제 노벨상을 이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플로리라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이 고분자의 어떤 그 상고동 또는 고분자 그 연력학의 아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플로리가 만든 그 이론을 가지고 고분자 연력학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로리 어긴스 파라미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고분자를 이제 이론적으로 좀 더 그 해석하고, 그다음에 그 연력학적인 그런 그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이제 플로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노벨상 받았고, 또 드장이라는 사람도 이제 뭐 리퀴드 크리스탈 외에도 폴리머 시오리,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폴리머의 동력학, 다이나믹스 쪽에 이제 큰 그 이론을 그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1991년도 노벨상 받았고, 그다음에 뭐 2000년도에는 이제 OLED나 이제 뭐 태양전지, 뭐 유기태양전지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데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고분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고분자는 그냥 폴리에틸렌이나 뭐 폴리스타이렌을 쓰면 안 되고, 어, 빛을 받아서 뭐 전기를 뭐 만들어내거나 아무튼 그 전기가 통하는 이제 그런 그 유기 소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컨덕팅한 그 폴리머, 컨덕팅에 하는 성질을 가지는 그 유기 물질, 고분자 물질을 개발을 한 게 여기 뭐 히거,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히거라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여기 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받았고, 그다음에 그 2005년도에는 이제 메타세시스를 이용해서 이제 촉매 중합하는 그런 거 촉매를 개발을 했는데, 이거는 아마 그 메타세시스 반응을 그 유기학 2에서 이제 배웠을 거예요. 유기학 2 들으셨던 분은 아마 마지막 부분, 거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때 이 그럽스 캐탈리스트를 이용해서 이 메타세시스 중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 했었고. 자, 그래서 한 5분 정도 남았네요. 나머지 부분 이제 간단하게 처음 얘기만 하고 이제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고분자의 그 역사,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 나오는 아주 그 중요한 이제 몇 가지 그 고분자들, 뭐 플라스틱 고무의 차이, 그러면서 이제 서머플라스틱과 그 서머셋의 차이, 특히 뭐 차이가 그냥 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뭐 성형이 가능하냐 아니냐, 뭐 물성이 뭐 딱딱하냐 말랑하냐가 아니라 실제 그 고분자의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그 개념을 잘 가지고 계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이제 이 히스토리에서 나오는 이제 중요한 그 고분자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분자 물성에 대한 그 전반적인 얘기를 아마 이제 뭐 오늘 말고 이제 다음 시간
하고 이제 해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폴리머 사이언스 고분자라는 그 학문 전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여기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니 해도 어떤 그 고분자를 어떻게 합성을 하는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synthesis 그래서 어떤 고분자 뭐 PET는 뭐 스텝 폴리머라이제이션, 그다음에 뭐 폴리스타이렌은 뭐 체인 폴리머라이제이션, 뭐 다른 거는 또 뭐 링 오프닝 폴리머라이제이션, 뭐 애나이오닉 폴리머라이제이션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스텝 폴리머라이제이션과 체인 폴리머라이제이션. 그래서 어떤 폴리머들은 스텝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합성을 하고 어떤 폴리머들은 그 체인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합성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디테일한 메커니즘을 뭐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도 어떤 고분자의 그 구조를 봤을 때 이거는 스텝 폴리머라이제이션이겠구나 또는 이거는 그 체인 폴리머라이제이션이겠구나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아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얘기들을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 합성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얘네들을 먼저 그 가공을 하기 전에 분석을 해야죠.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그 크기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체인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분자량이죠. 분자량이 있고 또 이제 분자량 분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라이제이션에 대한 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이 고분자의 그 분자량과 그다음에 그 분자량 분포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요 사이즈 익스크루전 크로마토그래피 SEC라는 테크닉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 뭐 그거 외에도 이제 다른 그 분석 툴이 있죠. 뭐 IR, NMR 같은 거는 뭐 유기학 2에서도 다 배웠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간략하게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고분자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런 그 프로퍼티들, 그래서 얘기한 이 분자량과 분자량 분포, 그다음에 그 아까 그 스테레오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죠. 뭐 아이소택틱, 신디오택틱, 뭐 에이택틱 그런 그 텍티스티 또는 뭐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어떤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고분자 물성에 중요한 그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코폴리머, 아까 뭐 SBR이라는 그 코폴리머 합성고 뭐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그 코폴리머들 그다음에 그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레처는 아까 저기 앞에서도 지난 시간부터 얘기를 했었고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레처 그 이외에도 물성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이제 멜팅 템퍼레처예요. 그래서 이 고분자가 그 결정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멜팅 템퍼리처 아래에서는 이제 결정성을 가지고 있겠고 그 위에서는 이제 결정성이 없어지겠죠. 그런 이 결정성을 가지고 있냐 없냐도 이제 굉장히 그 물성의 중요한 어떤 그 팩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스코 일레스티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성들 뭐 옵티컬 또는 뭐 미케니컬 프로퍼티 또는 뭐 이제 프로세서빌리티 또 어떤 그 용도로 쓰이는지 그런 것들 이제 우리 그 진도들을 이제 봐가면서 여기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사실은 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쓸데없이 할애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그 배울 내용들의 중요한 개념들을 조금씩 그 개념 위주로 그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뭐 폴리머 체인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하고 체인의 아키텍처, 그다음에 그 체인의 그 콘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인지, 그다음에 뭐 호모폴리머랑 코폴리머가 뭔지, 코폴리머의 종류는 이제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앞에서 뭐 서머플라스틱, 서머셋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그 중요하게 얘기를 할 게 그 세마이 크리스탈린하고 이제 아머포스 요거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개념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놀랍게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레스토머. 일레스토머 지금까지 얘기한 그 고문은 다 코밸런트 본딩으로 그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 하겠습니다. 그런 게 피지컬 크로스링킹이라고 하는데 예, 이제 그런 얘기들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그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혹시 뭐 질문 있는 사람들 남아 계시고 이제 질문 없으면 그 퇴장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